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날,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떠올리면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평소 즐겨 찾는 썰밤 채널에 제 사연을 털어놓으면 좀 괜찮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40대 아줌마의 투박한 이야기지만 재밌게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속 시원한 사이다도 준비돼 있으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저는 사업하는 아버지 덕분에 남들보다 좀 더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유복했고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죠. 그렇다고 제가 마냥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교편을 잡던 분이라 가정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부모님을 따라서 보육원이나 요양시설의 봉사활동도 꾸준히 나가곤 했죠. 남편을 만난 것도 봉사활동을 하면서였어요. 당시 남편은 저희 지역에 있는 모 요양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봉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 거기 있는 직원들과도 안면을 트게 됐고, 그러면서 남편과도 친해졌어요. 직원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셨는데 남편만 유일하게 제 또래였거든요. 뭐 제 또래라고는 해도 저보다 5살이나 연상이었지만요. 어쨌든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남편에게 그 어떤 사심도 없었는데요. 남편은 좀 달랐나 봐요. 언젠가부터 제가 오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목 좀 축이라면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다 느닷없이 좋아한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사실 제가 얼굴이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한때 성형수술을 고민했을 정도로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요. 피부도 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성에게 그런 고백을 받는 건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어요. 당황한 마음에 어버버거리다 제가 왜 좋아요? 하고 되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짧고 간결했어요. 예뻐서요. 그 말에 경계심이 들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죠. 그런 제 미심쩍은 표정을 읽었는지 남편이 바로 말을 덧붙이더군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봉사활동하러 오는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수진 씨처럼 환자분들한테 진심으로 응대하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진 씨 웃는 모습이나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기 시작했고요. 수진 씨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아무 여자한테나 작업 걸고 다니는 그런 가벼운 놈도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구구절절 변명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풋 웃음이 나왔어요. 솔직히 예쁘다는 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저는 그 주 주말에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했고요. 얼마 안 가 정식으로 사귀게 됐죠. 프로포즈도 사귄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먼저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당시 남편에게 푹 빠져있던 저는 그 멋대가리 없는 청혼에도 좋다고 단박에 고개를 끄덕였더랬죠. 결혼 준비의 시작은 일단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허락을 받는 거잖아요. 노총각 아들 때문에 속깨나 끓이고 있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남편이 가난한 집 장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죠.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두 분 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진 만큼 베풀고 살아야 한다며 기부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던 분들인데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나쁜 거라고 누누이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사람 됨됨이만 보고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요. 막상 자식의 결혼 문제에 대해선 두 분 다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처음 남편을 집에 데리고 와 인사시킨 날 두 분 다 별다른 내색은 없으셨는데요. 남편이 가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불러 그러시더군요. 수진아, 이 결혼이란 게 그냥 너희 둘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연을 맺는 건데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지. 그 사람 너보다 나이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부모가 둘 다 일을 안 하고 있다며. 거기에 여동생도 아직 어리고. 자고로 남의 집 기둥은 빼오는 게 아니란 말이 있다.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단칼에 얘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왜 내 마음은 무시하나 싶어서 억울하기도 했고요. 아버지, 병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건 아버지잖아요. 병현 씨 부모님도 벌써 만나봤는데 두 분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 인서가. 만약 네가 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치자. 그 사람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될 것 같냐? 그리고 그 돈을 온전히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자기 부모랑 여동생 부양해야 할 텐데. 저도 알아요. 그치만 지금 저도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고 병현 씨 여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라고 했어요. 고작 그런 이유로 병현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 병현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고요. 어쩜 그렇게 철이 없어?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저를 안타까워하시면서 혀를 찼어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사람 귀에 무슨 말인들 들렸겠어요? 저는 단식투쟁과 가출까지 감행하면서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졸랐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두 분도 결국 마음대로 하라면서 백기를 드셨죠. 부모님의 우려와 달리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줬고요. 이따금 서프라이즈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작은 머리핀 같은 걸 내밀곤 했어요. 결혼하고 식어버리는 남자들도 많다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죠. 물론 아버지의 말처럼 결혼 후에도 시댁에 꽤 많은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했는데요. 양쪽 집이 다 넉넉하지 못했다면 힘들었겠지만 저희 집이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이 고생할까봐 따로 근사한 신혼집도 얻어주셨고요. 제가 돈이 궁하다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자주 용돈을 보내주곤 하셨네요. 남편은 면목없어 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남편의 죄가 아닌걸요. 그걸로 남편이나 시댁에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그간 누려왔던 것들은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덕이었으니까요. 시부모님도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솔직히 주변 지인들 중에 시집살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친구도 있었고요. 고부 갈등으로 끝내 이혼 도장을 찍은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심 긴장했는데 웬걸 두 분 다 제가 찾아가면 버선발로 맞이해 주셨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과일이라고 깎을라 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못 묻히게 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시어머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반찬이 있으면 따로 챙겨주곤 하셨고요. 시아버지도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면서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물론 결혼 초반엔 살짝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제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옛날부터 아기들이 예쁜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쏙 빼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임신 때문에 제 몸이 변한다는 것도 너무 무서웠고 힘들게 낳은 아이를 사회에서 제 몫을 하는 어른으로 키울 자신도 없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결혼 전에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제 뜻이 그렇다면 존중하겠다고 했었죠. 애를 낳고 키운다는 게 수진이 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당연히 장고해봐야지. 근데 너무 그렇게 딱 잘라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둘이 살다 보면 또 생각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글쎄, 난 안 변할 것 같은데. 사실 이세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 만약 병현 씨는 아이 갖고 싶은 거라면 가슴은 너무 아프지만 지금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무조건 애를 낳아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것도 아닌데 헤어지긴 왜 헤어져? 세상에 100% 딱 맞는 짝이 어딨어? 다 조금씩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난 만약 수진이 네가 끝까지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면 따를 수 있어. 아니, 반드시 따를 거야.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 다 여자 몫인데 당연히 네 의견을 존중해야지. 정말이지? 나중에 다른 말할 게 없기다? 그럼 약속할게.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둥 그런 무서운 말은 하지 마. 그렇게 남편과는 애를 안 낳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문제는 양가 부모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였어요. 사실 전 이걸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전적으로 부부 둘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 후 양가 부모님이 손주 얘기를 꺼낼 때가 돼서야 슬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시더군요. 저보다 2살 많은 친오빠가 결혼해서 이미 아이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알고 꽤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게 늘 좋은 소리만 해주던 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그래도 애는 있어야지 하면서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많이 아쉬워하셨죠. 너도 알겠지만 병현이가 우리 집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잖니.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 있는데 난 세아가 네가 아들을 낳아서 당연히 우리 강씨 가문의 대를 이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의 의무 아니겠어? 어머님이 서운하신 건 저도 이해하는데요. 임신이란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몸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제가 자궁이 많이 약한 편이라 산부인과에서 정기검진 받을 때마다 나중에 임신하면 고생할 거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겁이 나기도 하고 솔직히 어린 아이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낼 자신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이하고도 결혼 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애를 안 낳는 만큼 어머님 아버님한텐 더 잘할게요. 네? 그래, 네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어쩔 수 없지. 시부모님은 마지못해 제 뜻을 받아주셨는데요.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건 아니었어요. 한동안은 제가 안부 전화를 해도 대면대면하게 구시고요. 찾아갔을 때도 알게 모르게 찬바람이 불곤 했죠. 다 제가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두 분이 원망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죠.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회원권이 필요한 고급 리조트에 두 분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남편과 시간을 맞춰 휴가를 낸 다음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네요. 돌아오면서 면세점에서 시어머니는 명품백을, 시아버지는 명품 선글라스를 선물해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시부모님은 다시 제게 마음의 문을 여셨고요. 옛날처럼 다시 잘해주시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3년 차에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직장 문제였죠. 그쯤에 남편은 병원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로 이직한 상태였는데요. 원체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새 직장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밤마다 끙끙 앓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단순히 낯선 근무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술 한잔하다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직속 상사가 작정하고 남편을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루가 멀다 하고 거의 매일 야근을 하더라니. 심지어 퇴근하고 나서도 간혹 일 때문에 베란다로 나가 한참 통화하곤 했는데요. 그것도 다 그 직장 상사한테 걸려온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휴직을 권유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지 고개를 젓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남의 돈 받아먹는 게 다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도 회사가 거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쉬었다가 다른 회사로 옮기면 되잖아. 다른 회사는 괜찮을 거란 보장이 어딨어. 그리고 나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다 넘어온 거라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신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병원에서 일할 때보단 괜찮아. 직원들도 그 부장 빼곤 다 괜찮고 뭐 잡일도 없고 월급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잖아. 정 못 견디겠다 싶으면 그땐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조금만 더 버텨볼게. 그래도 내가 우리 집 가장인데 이깟 일로 우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무리하는 것 같아 안쓰럽기도 했죠. 그래서 일 때문에 바쁜 남편 대신 집안일을 거진 다 제가 도맡아 하고요.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 남편 몸이 축날 것 같아 따로 보약도 지어 먹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했고요. 저는 모처럼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당연히 남편 얘기도 나오게 됐는데요. 친구 중 한 명이 남편 직장 얘기를 듣더니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세상에, 수진이 너 너무 순진하다. 아무리 병원 일이 많아도 어떻게 매일같이 야근을 해? 설마 네 남편 말을 그냥 100%다 믿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편이 야근하는 것도 아닌데 야근한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야?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럴 이유가 없긴 왜 없어? 네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솔직히 친구의 말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랑 남편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을 하나 싶어서 저절로 얼굴이 굳었죠. 하지만 거기서 정색하고 화를 내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입꼬리를 올린 채 가벼운 말투로 얘기했죠. 웃긴다. 바람이라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밖에 모른다고. 그래, 수진이 신랑 아직도 신혼 같더라. 얼마 전에 한번 봤는데 아직도 수진이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맞아. 집에 좀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바람을 의심하는 건 너무 그렇지 않아? 미정이 너 최근에 막장 드라마 너무 본 거 아니야? 다행히 다른 친구들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면서 그날 모임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나니까 자꾸만 남편이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매일 야근한다고 하면서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 피곤함 뒤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이 자는 사이에 몰래 핸드폰과 카드 내역서를 뒤져보기도 했는데요. 딱히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은 없었네요. 하지만 그 뒤로도 제 의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요즘 남자들 워낙 치밀해서 바람 피면 핸드폰이나 카드 관리도 철저하게 한다더라고요. 내연녀랑 주고받는 문자나 통화 기록은 바로바로 삭제하거나 아예 연락용 핸드폰을 하나 더 만들고요. 카드도 쓰면 걸리니까 내연녀랑 있을 땐 현금만 쓰는 식으로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불안감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제가 뭐 하나에 꽂히면 잘 헤어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휴대용 녹음기를 하나 구매했어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지 시중에 나와 있는 녹음기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그중엔 단추 크기 정도의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도 있었어요. 이거다 싶어서 구매한 다음 남편이 입는 정장 안주머니에 몰래 넣어뒀죠. 스스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고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더는 죄 없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다음 날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제가 옷장에 걸어둔 양복을 입고 출근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을 했죠. 다음날 남편 출근하고 나서 녹음기를 확인하려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달달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간신히 꺼내 안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죠. 남편이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과 나누는 업무적인 얘기부터 사담까지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는데요. 딱히 수상한 낌새는 포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헛다리 짚었나 보다 하고 안심한 것도 잠시. 남편이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나서더군요. 근데 녹음 파일 시간을 보니 아직도 뒤에 녹음된 것들이 많았어요. 전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제가 남편 몰래 녹음기를 꺼뒀으니 바로 집에 온 게 아니고 어딘가를 들렀단 얘기였죠. 그때부턴 등 뒤로 식은땀이 확 나면서 모골이 송연해졌는데요. 무의미한 잡음이 들리던 것도 잠시, 갑자기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웬 여자가 남편을 반겨주더라고요. 왔니? 저녁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일단 얼른 밥부터 먹어라.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어요. 여자치고는 살짝 낮은 목소리에 투박한 말투,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죠. 저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간 곳이 고작 시댁이라니 너무 의아했어요. 뭐야? 어머님이 해주는 밥이 너무 그리웠나? 근데 내가 서운해할까봐 거짓말한 건가? 아니 근데 나도 일 때문에 바빠서 요즘은 거의 반찬 사 먹는데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나?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계속 듣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에게 이 반찬 좀 먹어봐라, 왜 이렇게 말랐냐 등등 이런저런 말을 걸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군요. 며느리는 어때?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아? 그럼요.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맨날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방심하지 말고 조심 또 조심해. 알지? 며느리한테 들키면 전부 다 끝이야. 저도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한참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뚝 남편 목소리가 끊겼어요. 확인해보니 배터리 문제 때문에 녹음이 거기까지만 됐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이 끊겨버리니 너무 답답하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했죠.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저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게 뭔지 알 도리가 없으니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야근을 했고요.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며 씻고 잠자리에 들더군요. 그런 남편 옆에 누워 뒤척이다가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뭐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되나? 당신 뭔가 좀 수상해서. 그러자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뭐야? 요즘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당신한테 소홀해서 그래? 미안해. 근데 나한텐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일 좀 덜 바빠지는 대로 당신한테 더 신경 쓸게. 조금만 이해해줘, 응?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 결백해 보였어요. 도무지 바람을 피운다거나 제게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 같지 않았죠. 그래 알겠어. 난 괜찮으니까 얼른 자. 당신 피곤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고요. 다음날 결국 회사에 연락해 하루 연차를 냈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채 저녁이 되길 기다렸고요. 남편에게 오늘도 야근한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제 두 눈으로 현장을 덮칠 작정이었죠. 며느리다 보니 시댁 현관 비밀번호는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고민하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싶어서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끌어안고 있었다면 덜 충격이었을까요? 남편은 식탁 의자에 앉아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 옆에선 시부모님이 흐뭇한 표정으로 남편과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뒤늦게 저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 아이를 나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구나. 그 말은 즉슨 다른 여자와 떳떳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낳은 아이인 거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두 눈에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죠. 당신 왜 울고 그래?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설명하긴 뭘 설명해? 그 애 당신 애 맞잖아, 아니야? 아니, 내 애긴 한데 당신 몰래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얘 이제 5살이야. 당신 만나기도 전에 생겼던 아이라고. 남편의 말에 그제야 이성을 차리고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어리긴 하지만 유치원에 다닐 연령 정도는 되어 보이더군요.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이 등장하자 놀랐는지 아이가 갑자기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남편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일단 남편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남편은 바로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부터 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 반응이 너무 겁이 나서 계속 미루기만 하다 결국 이 사달을 만들고 말았네. 하지만 내가 일부러 당신한테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변명은 됐고 얘기해봐. 저애 당신이랑 누구 앤데? 실은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가 있어. 몰랐는데 성격도 불같고 사치가 너무 심해서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실은 그때 애가 생겨서 계속 혼자 키우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자기도 새 출발하고 싶다고 데려가라고 하는 거야. 안 그럼 그냥 고아원에 맡길 거라고. 남편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 그럼 그 애가 당신 애는 맞는 거야? 상식적으로 당신 애면 생겼을 때 바로 말을 했겠지.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전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었어. 남자 관계가 좀 복잡했거든. 그래서 그때도 당신 만나던 남자한테 그 남자애라고 거짓말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셋이 살다가 헤어진 거고. 나도 미심쩍어서 바로 친자검사부터 해봤는데 내 애는 맞아. 뭐 생긴 게 나 어릴 때 판박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알게 된 진실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충격을 다스릴 시간이 필요했죠.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당신한테 말하자니 자기 애도 안 갖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다른 여자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받아줄 수 있을까 싶었고. 숨긴 건 미안해 여보. 하지만 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전 여자친구한테도 나 아무 감정 없어. 당신 만나고 깨끗하게 잊었다고. 당신이 그 여자랑 다시 만나고 뭐 그런 걸 의심하는 건 아니야. 난 그냥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당신 마음 이해해. 근데 여보,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되는진 모르겠지만 나 그 아이 꼭 키우고 싶어. 당신이 자식은 갖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뜻을 쭉 존중해 왔는데 막상 내 아이가 눈앞에 있으니까 차마 외면을 못하겠더라고. 계속 눈길이 가고 정이 가고. 안 그래도 갑자기 엄마랑 헤어지고 나랑 같이 살게 되면서 성현이, 그 애 이름이 성현이야. 어쨌든 성현이도 날 낯설어하고 눈치도 보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어떻게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겠어. 어머니 아버지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성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원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 몰래 그 아이를 시댁에서 키우고 있었단 사실엔 배신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가더군요. 당신 자식으로 받아들여 달라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치만 난 당신도 사랑하고 그만큼 내 자식인 성현이도 사랑해. 어느 한쪽도 포기할 수 없다고.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지금 당장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은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줘. 그럼 당연하지. 생각 정리되면 얘기해줘. 저는 며칠간 큰 고민에 빠졌어요. 망설이다 회사에도 휴직계를 냈죠. 안 그래도 근래 몸이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회에 푹 쉬면서 생각을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미처 생각이 다 정리되기도 전에 남편의 아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입원해야 했거든요. 아이를 그동안 쭉 시어머니가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수가 없었죠. 그의 친모는 이미 연락도 안 된 지 오래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들 특유의 혓짧은 소리로 쭈뼛대며 인사하는 그 아이는 확실히 남편의 어린 시절을 쏙 빼닮아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왜 차마 그 아이를 외면하지 못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솔직히 남편과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니 반갑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으니 나름 잘해주자 마음을 먹었죠. 그래, 지금 성현이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지? 그래서 당분간은 아줌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지낼 거야. 네, 성현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가 짐짓 애교를 부리며 꾸벅 고개를 숙였어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시켰을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제가 남편 자식을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계셨으니까요. 사실 아이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예쁘게 봐달라고 하는데 모른 체 하기도 그렇더군요. 그래서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잘 부탁한다고 했죠.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 고민도 했는데요. 아직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분란을 만드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입을 맞춰 일단 부모님한텐 비밀로 하기로 했네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진 내내 회사에 있으니 아이를 돌보는 건 집에 있는 제 몫이었는데요. 아이 짐을 살펴보니 옷도 많이 낡아 있고 장난감이나 책 같은 것도 많이 없더라고요. 아이 유치원 갈 때 허름한 옷을 입히는 것도 신경이 쓰였고요. 집에서 남편 올 때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래서 남편 쉬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같이 나가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주로 옷과 신발, 그리고 학습용 장난감이었죠. 몰랐는데 아이 용품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 더 신경이 쓰여서 일부러 좋은 걸로만 하다 보니 가격이 더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도 기뻐하는 아이를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낳은 정보다 기르는 정이 더 무섭다고 언젠가부터 저도 아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주게 됐어요. 아이가 그 나이 또래 남자애들답지 않게 얌전해서 저를 잘 따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남편은 제가 그 아이를 완전히 받아들인 걸로 오해를 했나 봐요. 한 번은 같이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제게 아줌마 하고 부르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한테 그러더라고요. 성현아,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해야지. 엄마? 응, 아빠 부인이면 성현이한텐 당연히 엄마잖아. 자, 엄마 해봐. 엄마. 그래, 잘했어 우리 아들.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데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 아이와 유대관계를 쌓아나가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면 어떡해?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애가 혼란스러워할 거 아니야. 헤어질 일이 뭐가 있어? 당신 그럼 성현이 그냥 고아원에 보낼 거야?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 못하자 남편이 계속해서 제 동정심을 자극하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성현이가 무슨 죄야? 잘못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애를 낳고 나 몰라라 버리고 간 그 여자가 한 거잖아. 당신도 성현이 보면 불쌍하지 않아? 사람으로서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외면하고 고아원에 보낼 수 있어? 아니, 불쌍하긴 한데... 보니까 성현이도 당신 잘 따르던데? 당신도 막상 애 키워보니까 할만하지 않아? 솔직히 결혼한 부부가 애를 낳는 건 한국 사회에선 당연한 거잖아. 그동안 당신이 싫다고 하니까 말을 못했는데 나도 아이 하나 정도는 꼭 갖고 싶었다고. 근데 당신이 너무 지레 겁먹고 벽을 치니까 아무 말 못한 거지. 남편은 그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던 저를 원망하기까지 했어요. 솔직히 기가 막혔지만 굳이 남편과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네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와의 생활은 점점 더 위태로워졌어요. 아이는 제가 어느 정도 편해지자 그 나이 또래처럼 개구쟁이 같은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죠. 그 나이 때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유치원 다녀와서도 하루 종일 놀아달라고 조르고요. 편식은 또 얼마나 심하던지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이 불쌍하다고 소시지에 과자 같은 것만 계속 먹이셨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면서 주는 대로 먹었는데요. 나중엔 제가 편해지자 소세지를 구워달라는 등 과자를 달라는 등 마구 떼를 쓰더군요. 어느 정도는 줄 수 있지만 매 끼니 그렇게 먹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경비실을 통해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바닥에 드러누워 고래고래 악을 썼죠. 그럼 전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간식을 쥐어주곤 다른 이웃들에게 사과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이는 갑자기 엄마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유독 저에게 집착했어요. 어떤 날엔 아예 유치원도 안 가고 저와 같이 있겠다고 떼를 썼고요. 놀이터 같은 데 데려가도 또래 아이들과 놀기보단 저와 놀려고 했죠.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상대하다 보면 남편이 돌아올 때쯤엔 완전히 녹초가 됐네요. 솔직히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이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의 자식인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이 아이에게 제 시간과 힘을 쏟아야 하나 짜증이 났죠. 한편으론 그런 마음을 먹는 게 아이한테 못할 짓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이 예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평생 못 가질 줄 알았던 자식이 어느 날 떡하니 눈앞에 나타났으니 기쁘기도 했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이에게 하는 일에 대해선 되도록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남편 카드 고지서를 보고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글쎄, 아이 장난감이며 전집 같은 걸 산답시고 300만 원이 넘게 결제했지 뭐예요? 이 300만 원은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엔 더 큰 돈이었어요. 남편의 월급 거의 2달치에 달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 집에 오자마자 바로 따졌죠. 여보, 카드 고지서 날아온 거 봤는데 당신 제정신이야? 성인이 물건을 뭐 이렇게 많이 산 건데? 회사 동료가 애들 어릴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저것 추천해주는 거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카드값 많이 나왔어?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나 지금 회사도 쉬고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갚을 거야?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많은데. 그러자 머뭇거리던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나? 당신 휴직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것 같은데.
남편의 그 뻔뻔한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친손주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한테 들어간 돈을 왜 저희 부모님이 내주시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격양된 투로 말했죠. 그걸 왜 우리 부모님이 도와줘? 막말로 친손주도 아닌데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해결해야지. 뭐 아가씨한테 얘기해서 돈을 빌리든 카드값을 이월하든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해. 성현이가 아예 모르는 애도 아니고 내 애잖아. 당신도 지금 엄마 소리 들으면서 키우고 있고. 근데 꼭 그렇게 남처럼 얘기를 해야겠어? 나 서운하다 진짜. 혹시라도 성현이가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무섭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한테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남편은 또다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저도 성현이를 생각하자 죄책감이 들어 더는 대거리를 하지 못했죠. 알겠어, 그만해. 일단 카드값은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해결할 테니까 다신 이런 일 없게 해. 그러나 그 뒤로도 남편은 아이 앞에서라면 아낌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아이도 그걸 아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해도 쪼르르 남편에게 달려가 장난감을 사달라는 등 과자를 사달라는 등 졸랐죠. 솔직히 내 아이라면 저렇게 영악했을까? 누굴 닮아 저럴까? 하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네요. 그 사이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요. 아이를 데려가겠단 말은 한마디도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요. 돌아온 대답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앞으로는 성현이 너희가 키우기로 한 거 아니었니?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이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직 결정 못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미 너희 집에서 한 달 넘게 지냈는데 계속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일단은 그냥 계속 거기 있게 하는 게 어떻니? 그치만 저도 언제까지 계속 애를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몸이 힘들기도 하고요. 회사도 쉬고 있으면서 무슨 우는 소리를 그렇게 해. 정 힘들면 내가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봐주마. 됐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굳이 저희 집까지 와서 아이를 보다 가셨어요. 하지만 아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건 결국 저희 집이었으니까 아이 돌봄 노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순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유치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를 간신히 설득해 유치원에 보내고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요. 문득 집안을 둘러보니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거실에 굴러다니는 아이 장난감이며 옷가지며 눈뜨고 봐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청소를 시작했는데요. 문득 무언가가 발에 걸려 보니 웬걸 예전에 남편에게 몰래 달아뒀던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전에 한 번 쓰고 그 뒤로는 계속 거실 서랍장 위에 뒀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거였죠. 근데 그게 빨간불로 깜빡이면서 녹음 중이란 표시가 뜨더라고요. 이리저리 사람들 발에 채이면서 녹음기 버튼이 눌린 것 같더군요. 별 생각 없이 녹음된 파일을 지우려다 실수로 그만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는데요. 그 순간 귀에 들려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에 멈칫했어요. 이렇게 버티면 며느리도 결국 포기하고 성현이 지 새끼처럼 키울 거야. 평인이 네가 뭐 다른 여자랑 외도를 했어. 가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했어. 거리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마. 알겠지? 네. 저보다는 뭐 성현이가 걱정이죠. 안 그래도 눈칫밥 많이 먹은 앤데 유독 그 사람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알잖아요. 그 사람 냉하고 표독스러운 구석이 있는 거. 자기 새끼 아니라고 더 구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뭐 설마 성현이를 때린다거나 그런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성현이 뭐 물건 살 때마다 눈치를 많이 주긴 해요. 지금 그 사람이 일을 쉬고 있으니까 장인어른 장모님이 생활비를 대주시는데 왜 자기 부모님 돈으로 이 애걸 사야 하냐면서. 아유,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아주 피도 눈물도 없네. 괘씸하게 우리 집 대를 끊겠다고 하던 애답다.
진짜 그 집 재산만 아니었어도 너랑 결혼 안 시켰을 거야. 아니 솔직히 내가 처음에 걔 얼굴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박색의 피부도 너무 더러워서 이세 걱정도 얼마나 했다고. 너 안 닮고 걔 닮을까봐. 그래서 그 사람이랑 애 안 낳고 밖에서 나와왔잖아요. 성현이 보세요. 저 닮아서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희 셋이 어디 나가면 그 사람만 못나서 괜히 쪽팔려 죽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팍 늙어서 더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저를 험담하면서 낄낄대는 모자 간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녹음기를 손에 꼭 쥐고 장승처럼 굳어있다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죠. 시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남편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제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날 저는 바로 녹음기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남편에게 혼의 자식이 있고 그 아이에 대한 돌봄을 오로지 아내인 저에게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고 이제 와서 이혼하는 게 면목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대로 남편과 그 아이를 키우며 살 순 도저히 없겠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처음엔 무슨 헛소리냐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남편이 제가 녹음 파일을 틀어 들려주자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뒀던 거야? 대체 왜? 뭘 캐내려고?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이 녹음기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던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는 거야. 난 그동안 당신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지. 우리 집 돈을 사랑하는지 몰랐었거든. 결혼도 격이 맞는 집안끼리 해야 한다고 아버지가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더 긴 말할 거 없고 우리 헤어지자. 이미 변호사 통해서 상담도 하고 이혼 절차도 다 알아봤어. 여보 왜 그래? 그건 그냥 우리 어머니 비위 맞춰주려고 대충 맞장구 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내가 그냥 맞장구 쳐주는 거랑 진심으로 얘기하는 것도 구분을 못할까봐? 그동안 박색의 표독스럽고 아줌마 같은 나랑 살아주느라 고생했어. 이젠 그런 고생 안 해도 돼. 성현이를 내가 받아들여주냐 마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혼할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감싸고도는 당신 새끼 당신이 잘 키워봐. 제 냉랭한 말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실수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응? 나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름 절절한 사과였지만 이미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제 입장에선 조금도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남편도 느꼈는지 비겁하게 아이 얘기를 꺼내더군요. 나뿐 아니라 성현이 생각도 해야지. 당신은 성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리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니라지만 그동안 당신을 엄마인 줄 알고 졸졸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헤어지면 성현이가 받을 상처는 어떡해? 응? 물론 성현이는 불쌍하지. 근데 어차피 내 애도 아닌데 내가 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당신 말대로 난 못되고 냉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 난 오히려 내가 더 불쌍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해? 당신 새끼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책임지고 잘해줘. 그동안 그 애한테 들어간 카드값은 전부 계산해서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은 그만하자는 제 말을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같이 흉을 본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무릎 꿇고 빌더군요. 하지만 한 번 돌아선 제 마음은 다신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끝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제 승리였죠. 물론 가슴 한켠에는 남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이혼하고 얼마 안 돼 그 아이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평생 끼고 살 것처럼 유난을 떨더니만 막상 자기가 힘들어지자 냉큼 내다 버리더군요. 가엾은 그 아이는 불안한 가정 환경 탓인지 버릇이 더욱 나빠진 상태였고 충동 조절도 잘 안 돼서요. 입양도 안 되고 결국 아직도 보육원에 있다 하더군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익명으로 그 보육원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정작 그의 친부인 남편은 번듯한 새 아파트에서 윤택하게 살던 걸 잊지 못했는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의 사자도 모르던 인간이었으니 당연히 폭삭 망해버렸고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하대요. 저와 저희 부모님 덕분에 풍족하게 살았던 건데 고마움도 모르고 저를 무시하더니만 참 쌤통이다 싶더군요. 반면 저는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전 남편과의 일은 지금도 떠올리기만 해도 괴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기에 털어놓고 나니 좀 후련하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